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철도노조 파업 소식부터 전합니다. 파업 11일째 정부는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 측은 조합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병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광장에는 2시간 전부터 전국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인데도 모두 만여 명이 넘게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수서발 KTX 자회사가 사실상 철도 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며 면허 발급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파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철도 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경북 영주지역 본부 간부 47살 윤모 씨를 체포해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와 지역 간부 25명 가운데 첫 검거입니다. 또 오전 8시부터 대전, 부산 등 철도노조 지역본부 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웨어와 회의 자료 등을 수거했습니다.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입니다. 파업 처리를 요구하는 총리 담화에 이어 오늘은 이성환 경찰청장이 체포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네, 이처럼 코레일 노사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도 대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민준현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오늘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최후 통첩한 이후 복귀율이 11.3%로 높아졌습니다. 파업 이후 복귀율이 10%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7,7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여전히 파업 중입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양측은 지난 13일 한 차례 실무 협상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대화를 안고 있습니다. 양보를 통한 극적 타협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아니라 마치 정치 파업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열차 운행률은 83%, 내일도 비슷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사실상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정부의 면허권 발급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 11명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글을 인터넷에 띄운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군 당국은 하지만 이들의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글 가운데 28만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치 성향의 글은 15,000여 건, 또 이 중 문재인 후보는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는 등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거명하며 비판, 옹호한 글은 2,10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올린 요원들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이모 심리전 단장이 NLL 문제와 천안함 폭침 사건 등 안보 관련 댓글을 달 때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했고 수사 중엔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하여 형사 입건하고 오늘부로 직위 해제하였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심리전단 요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 연재욱 청와대 비서관 등 전현직 사령관은 정치 관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는 위반했지만 대선 개입은 하지 않았고 국정원 연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립적이고 공정했다고, 민주당은 축소 수사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미국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왔던 양적 완화를 내년부터 축소하기로 했죠. 당장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큰데요. 조현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풀어왔던 돈줄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 달에 850억 달러씩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며 돈을 풀어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돈 푸는 규모를 매달 750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 미국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8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긴급 통화금융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향후 금융시장의 전개 상황의 불확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상당한 경계감을 가지고 미국이 돈을 걷어들이면 태국 같은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보다 1.02포인트 오른 채 장을 마감하며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8원 이상 오르는 등 주요 국가 통화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일 가격 경쟁력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남북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첫 접촉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가 관심이었는데 꽤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3차 회의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비 얘기를 가지고 주로 이렇게 반담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좀 눈이 왔어요.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계속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북한이 먼저 제의에 성사됐으며 인터넷 도입과 출입체류 문제에서 북한은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거부로 2달이나 미뤄진 외국인 투자 설명회를 내년 1월 중에 열자고 제의했고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 업무를 주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장성택 측근이었지만 이번 숙청에서 살아남았고 북한은 대외 경제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진전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요 20개국과 국제금융기구 대표단 20여 명도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 기업들을 둘러봤습니다. It was very impressive. We are really impressed by what we have seen. 이번 국제기구 대표단의 방문과 우리 정부의 투자 설명회 제의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북한은 장성택 측근 중에 경제통들은 일단 놔뒀습니다. 그만큼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성택이 주도하던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엔 벌써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성택의 최측근 중에 숙청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경제입니다. 내각 총리 박봉준은 경제 총지휘를, 문경덕은 평양시 현대화, 로두철은 기업과 농장의 자율성 확대 등 김정은 체제의 핵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13개 경제특구도 김기석, 김철진 등 장성택계 인물들이 외부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 실무진으로 장성택의 공백을 대체하기 힘들다는 건데 실제로 북중 경협은 벌써 적신호가 감지됩니다. 장성택이 나선 특구 등을 외국에 헐값으로 넘겼다며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황금평 합동관리위의 북한 측 관계자들이 장성택 숙청 직후 소환되면서 공사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고 북한이 나진항 임차협의나 경협 계약 때 파기 조짐을 보이면 중국 정부가 결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중국 언론의 주장도 나옵니다. 때문에 경제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한 김정은의 조기 방중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중 간의 혈맹관계 복원, 더 나아가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획득을 위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도 2월, 3월 사이에 방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도 장성택 비난 대신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며 국면 전환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에선 연일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평양길에 오른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세 번째 방북을 위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로드먼은 23일까지 평양에 머물며 북한 농구팀 훈련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I know he's waiting for me to come back, so hope we can have a good conversation about some things that's going to help the world. 김정은이 로드먼을 친밀하게 대했던 만큼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방문한 로드먼을 김정은의 친밀한 이미지 만들기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택 실각설 후 2주 만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새 노래도 5곡이 나올 만큼 우상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분이요 인민의
오늘자 노동신문은 백두 혈통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이 영도의 유일한 중심이라는 찬양 시도 실었습니다.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완전히 굳히는 그런 충성 유지라든가 충성을 도출해내는 이런 가운데 리용하와 장수길 외에 장성택의 핵심 측근 중 과장급 5명 이상이 최근 추가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자 숙청의 정당성 확보와 김정은 유일 체제를 위한 추가 숙청과 전방위적 우상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자축연 같은 특별 행사는 없이 차분한 하루였는데요. 현재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진행 중인데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만이 참석했고 만찬은 비공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추진 등을 주제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에는 해외로 진출해 활약 중인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점심때는 대선 때 함께했던 당직자들을 초청해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갈 길을 갈 것이라는 다짐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선 승리 1년이지만 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고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대비 등을 고려해 자축 행사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광화문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 메시지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어땠을까요? 정병화 기자가 올해를 되돌아보며 지난 1년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87년 민주화 이후 첫 과반 득표로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취임 전후 북한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 대북 관계의 원칙과 중심을 잡고 대응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이라는 병행 노선은 병행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으며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은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고 30차례 이상 이어진 외국 정상과의 만남으로 문화와 세일즈 외교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반면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문, 기초연금을 둘러싼 진영 장관 사퇴 등 인사 문제는 매끄럽지 않았고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국정 운영은 해법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타협을 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장성택 숙청에 따른 안보 위기와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일본의 우경화 문제 대응은 물론 경제와 일자리 확대 문제도 앞에 닥친 과제들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중간평가로 여겨집니다. 박 대통령의 내년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시계는 1년 전에 멈춰 있는 듯합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공방 등 정쟁의 국정이 발목 잡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원석 기자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부터 힘들었습니다. 행정부처를 구성하는 정부조직법은 발목 잡기라는 논란 속에 지루한 여야 줄다리기로 새 정부 출범 25일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진 NLL 포기 논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공방,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논란. 야당은 거리로 나갔고 여당은 협상력 부재로 국회는 수없이 공전했습니다. 단순 실수로 누락된 것이고 관계자들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국정원 보관을 지시했습니다. 후임자가 열람하기 쉽도록 한 것입니다.
최대 쟁점이 된 국정원 개혁 문제는 특위 구성으로 합의했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고 대선 불복은 결국 노골화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평가도 엇갈립니다. 수포각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맞서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임박해진 처리 시한에 국민 여론을 의식한 여야는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올해도 졸속 처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에 또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눈, 검사해보니까 잘 익은 김치 수준의 강한 산성눈이었습니다. 새하얀 눈송이 안엔 피부와 호흡기에 손상을 주는 질산과 황산염이 가득했습니다. 눈을 직접 맞거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김정인 기자가 설명합니다. 출근길 서울 시내, 인파 위로 날리는 새하얀 눈의 산도를 측정했습니다. pH 4.4, 또 산성눈입니다. 정상치의 16배, 신김치 수준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 특히 지난주 양재동에는 pH 3.7, 정상치보다 산도가 79배나 강한 식초 같은 강산성 눈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산성눈이 산성도가 좀 강하다 그래서 눈이 조금만 와도 우산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산성눈에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중금속 등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황산화물은 호흡기 질환과 심장질환, 질소산화물은 눈과 코의 점막을 파고들어 만성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라든가 피부 탈모 여러 가지 등등의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피부의 증상들이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성눈이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도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에 또 눈이 내리고 서해안과 강원도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추위까지 몰려와 내일 아침은 서울은 영하 7도, 파주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한국인 여대생이 잔인하게 살해됐던 호주 브리스번에서 이번엔 20대 한국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일해서 모은 돈을 노린 범죄로 보입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한국인 김목은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호주 경찰이 오늘 오후 브리즈번 남쪽 도시의 빈집을 덮쳤습니다. 경찰은 집 뒷마당에서 작은 무덤을 발견했고 실종된 김군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김군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2년 가까이 육류 포장 공장 등에서 일해왔습니다. 김군은 특히 이렇게 해서 모은 돈 15,000 호주 달러, 우리 돈 1,400여만 원을 환전해 다음 달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군은 환전을 원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좋은 환율로 바꿔준다며 접근해온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 월요일 오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호주 경찰은 김군의 실종 나흘째인 오늘 3명의 남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3명 지금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인 3명. 호주 브리즈번에서는 불과 3주 전에도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했던 한인 여대생이 도심 한복판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오늘 부산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부들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김기태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네, 부산 영도구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붕괴 사고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다리 상판에서 작업하던 인부 4명이 철골 구조물과 함께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인부들이 구조물 밑에 깔렸고 66살 임종환 씨와 45살 서동원 씨 등 3명이 긴급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나머지 인부 1명은 콘크리트와 함께 묻히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다 2시간 만에 결국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공사 현장은 이미 완공된 남항대교와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북항대교를 잇는 접속도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조치와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김기태입니다. 오늘 전주에선 대형 차량의 전선줄이 감기면서 전신주가 넘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바지에 불이 붙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5톤 크기의 고물 수거 차량에 전선이 감겼습니다. 차량이 전선을 잡아당기면서 양옆에 전신주 2대가 맥없이 뽑혀 쓰러졌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는 전신주에 깔려 박살이 났고 에어컨 실외기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22,000V 고압의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길을 지나던 행인도 바닥에 흐르던 전류에 감전됐습니다.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불꽃이 일면서 바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내가 다리가 여기가 옷이 불이 타고 양발이 다 찢겨지고. 점심 장사 준비에 한창인 상인들은 정전이 되면서 손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캄캄해서 못 먹고 추워서 못 먹고 저기 양쪽을 막아놓으니까 차가 안 들어와서 손님이 없어서 못 팔고. 전신주를 다시 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일대 80여 상가와 주택이 추위에 떠는 등 6시간가량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명 여배우 등 9명을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실명이 거론된 이들은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오늘 연예계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2명,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여성 중에는 여러 영화에 주연급으로 출연했던 30대 여배우 1명과 주연급은 아니지만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여성 연예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성매매 대가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주연급 여배우의 경우 개인 사업가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번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당수는 중국까지 가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예인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황당할 뿐이죠. 조사 대상에만 올려놓고 검찰에서도 약간 좋은 글씨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기소된 유명 여배우와 함께 다른 주연급 여성 탤런트 2명도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에 떠돌던 이다혜, 윤은혜, 김사랑, 솔비, 신지, 조혜련 씨 등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연예인의 이름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성매매 수사는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마리에 불과한 백두산 호랑이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호랑이 보호구역에서 발견됐는데 고주룡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메라에 잡힌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지금까지 촬영된 화면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찍힌 호랑이로 수컷입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호랑이 보호구역에 설치해둔 적외선 카메라에 지난 9월 모습을 드러냈는데 촬영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共发现4次东北虎的足迹和卧迹，这次拍摄到的东北虎，清晰完整的图像还是第一次。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인 제린성 훈춘 지역에서 최근 찍은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这个虎呢已经形成一个规律了，平均每半个月就在这儿行走一遍，想巡视自己领地似的。 러시아 동부와 중국 동부 산림지역에 살고 있는 백두산 호랑이는 500마리에 불과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20여 마리밖에 없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수가 점점 주는 데는 먹잇감인 노루와 멧돼지 수가 줄고 있는 데다 사냥꾼들이 밀렵도 한 원인입니다. 중국은 백두산 호랑이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조직적으로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했고 손님들에게는 바가지를 씌워온 겁니다.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구. 택시 2대가 들어오더니 줄지어 서 있는 다른 택시들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기사들은 건너편에 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돈을 건넵니다. 돈을 받은 남성은 45살 이모 씨. 인천항에 내린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해 자신에게 돈을 건네는 소위 회원택시에게 연결해줬습니다.
비혜원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를 대면 욕설을 하며 거칠게 쫓아냈습니다. 깡패 조직처럼 하기 때문에 아주 그게 지금 10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무서운 바닥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이 씨에게 돈을 주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택시기사는 20여 명. 터미널 앞에 붙박이로 차를 대놓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미터 요금으로 10,000원이면 갈 거리를 1인당 2만 원씩 받고 합승까지 해가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손님이 그냥 할 수는 없어는 또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15,000원 떼주고 가는 거예요. 불편을 토로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불법 영업은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씨와 불법 영업에 적극 가담한 택시기사 7명을 입건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사기성 기업원 발행 등의 의혹을 받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오늘 3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피해자들이 몰려들어 계란을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태운 승용차가 검찰 청사 앞에 도착하자 30여 명이 일제히 달려듭니다. 동양그룹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발길질도 합니다. 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벌어진 거친 항의를 예상하지 못한 듯 5분여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청사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투자자들에게 떠밀리다 안경이 벗겨지고 이마에는 생채기가 났습니다. 이번 소동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항의를 예상은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사기성 기업어음을 고의로 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아이들 옷과 장난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값비싼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문제인지 장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돼온 13만 원짜리 아동 점퍼. 하루 몇 번씩 손이 가는 지퍼 손잡이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1.7배,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6배 검출됐습니다. 바로 옆 왕구 매장. 아이들이 두드리며 노는 유명 캐릭터 펀치백에서는 납이 124배 초가 검출됐습니다. 4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아동복 점퍼에서도 알레르기를 일으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안감에 쓰였습니다. 발암물질 같은 게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명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마크 같은 것들 많이 보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아동복과 왕구류 등 1,200여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아동복 8개와 왕구 6개, 아기띠 1개 등 모두 18개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동복의 경우 지퍼 손잡이나 인조 가죽에서, 장난감은 자동차 바퀴나 비닐 가방 등에서 환경 호르몬인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27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장에나 신경계통 그리고 심혈관계 그리고 간이나 신장 등에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페인트나 옷의 똑딱이 단추 등에선 납이 최대 100배 넘게 나왔습니다. 기술표준원은 결함이 있는 18개 제품을 모두 니콜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둥그런 단추 모양의 건전지, 요즘 어린이 장난감, TV 리모컨, 시계 등등 일상용품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아기들이 삼키는 사고가 잦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들은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입으로 가져갑니다. 단추형 건전지 역시 지름이 1에서 2cm에 불과하고 반짝거려 삼키는 사고가 종종 벌어집니다. 불이 나오는 기우비기가 있었는데 건전지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는데 애기가 그걸 보고 이제 호기심이 이렇게 먹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단추형 건전지를 삼켜 발생한 안전사고는 233건으로 70%가 돌도 안 지난 아기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삼켰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돼지 식도를 이용해 시험을 해봤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건전지 가장자리에 닿은 부분이 까맣게 타면서 안쪽이 불구스름하게 변하더니 4시간 뒤엔 건전지 모양대로 붉게 원이 생기고 8시간 뒤 심한 화상 자국이 남습니다. 전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주변의 조직에 가스분해를 일으켜서 파괴시켜서 식도에 구멍이 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하지만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제품 19개를 살펴봤더니 절반 이상이 덮개가 견고하지 않아 전지가 쉽게 분리됐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들어올리거나 밀었을 때 혹은 1m 조금 넘는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뚜껑이 열리며 전지가 튀어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장치가 미흡한 제품 사업자에게 나사 잠금 장치나 이중 장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어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근로자들 월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직종에 따라 또 얼마나 오를 수 있는 건지 박선아 기자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 봉투가 가장 두둑해지는 건 연장 근로와 휴일 근무가 많은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데 이 기준 자체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당이 적은 서비스 업종이나 상여금 비율이 낮은 중소기업은 상승폭이 작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인 제조업 근로자는 연간 1,880만 원을 더 받게 되지만 같은 연봉의 서비스업은 72만 원만 오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연봉제 사무직들은 초과 근로 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돼 있어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판결 소식을 듣고 알아보니까 연봉제는 이미 시간의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별 영향이 없더라고요. 약간 서운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기는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못 받은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으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추가 임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도 법정에서나 가려질 문제여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세계 짙을수록 노인 비중이 높은 건데 지난 10년 사이에 색이 이렇게 짙어졌습니다. 그만큼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자녀들 부담 주기 싫어서일까요? 자녀들과 따로 사는 어르신들 급증하고 있는데 절반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들의 체조 수업이 한창인 노인복지관. 혼자 혹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두 분이서만 살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체 54명 중 40명 넘게 우르르 손을 듭니다. 그냥 장가 보내면 내보내고 식 보내면 나보내고 다 그렇게 내보냈어요.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은 20년 사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대신 노인들만 사는 가구는 급증했습니다. 따로 사는 대신 자녀들 4명 중 1명은 매주 부모를 찾아뵙고 60% 이상은 주 1회 이상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뭐 이웃에서도 하나 살고 하니까 자주 통화하고 그래요. 부모 모시는 장남 혼자의 부담은 줄어든 반면 노인 스스로 용돈 마련하는 비중은 늘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명절 때나 이런 데는 주는데 보통 때는 내 돈 이런 거 좀 쓰고 그리고 우리 안 식구하고 조금씩 부업 좀 해요. 노인들이 버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결국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아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윳돈이 없어서인지 노인 70% 이상이 TV 보기를 취미로 꼽았고 60대 이상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MBC 뉴스 박용혜입니다. 개발 사업하면서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시설을 지어서 지자체에 넘기는 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죠. 하지만 개발 전과 이후의 말이 달라져서 시끄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연속기획 약속 지키셨습니까? 오늘은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로 공을 날려보내는 경기도 용인의 수상 골프 연습장. 연습장 측은 5년 전 주민들을 위해 도로와 공원을 지어 용인시에 넘기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 지어놓고는 정작 소유권을 시청에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죠, 지금. 시에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주민들은 이 시설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잡초더미랑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말이 되면 이용객들이 이 도로를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3년 전 완공된 대구 시내 고층 아파트. 시행사는 이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으며 5층짜리 도서관을 지어 구청에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0% 정도 짓다가 갑자기 손을 떼버리더니 지금 와서는 공사비를 돌려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황당한 편이죠. 7년, 8년 지나고 지금 세월에서 얘기하니까. 시행사는 허가를 받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한 거라며 300억 원이 넘는 도서관 건립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주장합니다. 강요당한 기부 체납 금액만큼 지금 부채가 발생해 있는데 이런 게 저뿐이겠느냐. 개발 허가권을 쥐고 기부 체납부터 요구하는 지자체와 지키기도 힘든 약속을 한 사업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약속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예전에 자식 대학 보내려면 소 팔아 학비를 마련한다고 해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도 불렀죠. 요즘은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서 소 한 마리 팔아봐야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됩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반면 독일은 얼마 전 대학 등록금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과연 문제는 없는 건지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등록금 문제 함께 고민해 보시죠. 먼저 이주승 기자입니다. 독일은 일종의 사회 보장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일부 주에서 등록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다시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이 개인의 경제력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I get 200 euros for my father in a month and I do work part-time.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또 전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에서 독일 대학의 이름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 독일 정부와 대학들은 개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등 미국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OECD에 따르면 미국 대학이 학생 1인당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2,900만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교수 영입과 연구시설 확충 등이 가능하며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도 짙습니다.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1년 등록금이 4만 5천 달러, 우리 돈 5천만 원인 미국 뉴욕대. 학생들의 티셔츠에 자신의 빚을 적고 있습니다.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을 적은 학생도 있습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가 벌어집니다. We've put off major life decisions, put off having children, putting off buying a house. 4년제 사립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3만 달러로 우리 돈 3천만 원이 넘고 공립대학도 1,000만 원 수준입니다. 학비 부채만 1,100조 원에 달해 미국 가계 전체 신용카드 빚보다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대학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꿈쩍 않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if you have to take on debt to earn your college degree, that you have ways to manage and afford it. 정부 지원으로 학생 부담을 더는 방안은 세금 문제와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독일의 등록금 폐지는 대학 진학률이 50%대로 낮아 상대적으로 학생 규모가 작은 반면 정부 지원 예산은 우리의 5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We have a quite satisfying budget, and we have in addition the third-party funding, so the universities can be run without fees. 미국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 문제가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불거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순한 복지나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경제적 측면에서 함께 다뤄져야 할 복합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MBC 뉴스 김태래입니다.
미국에서 무려 6,700억 원이 걸렸던 메가밀리언 복권의 1등 당첨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을 판매한 두 가게 주인들의 엇갈린 희비가 화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우리 돈 6,700억 원, 미국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 걸렸던 메가밀리언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에서 각각 한 명씩 나와 당첨금을 나눠 가져야 하지만 그래도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복권을 판 가게 주인들도 환호했습니다. 미국에선 통상 1등 당첨 복권을 판 가게에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에선 한인 이영수 씨의 가게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선 불과 넉 달 전 가게를 인수한 베트남 출신 남성의 가게에서 팔렸습니다. Big, present, Christmas present. Thank you for the God. I try to be successful in USA. 하지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조지아주에선 1등 복권 판매 보너스가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조지아주는 2년 전 복권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호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당 규정을 없앴습니다. 오로지 가게가 위치한 지역 때문에 운명이 갈린 셈인데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보다 두 가게 주인의 엇갈린 희비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농성과 관련해 사상 최대인 9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203억 원에 달하는 소송 7건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5건에서 115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필요하면 이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해 경기도 파주 적군묘지에 안장됐던 중공군의 유해 425구가 입관 절차를 거쳐 2-3개월 뒤 중국으로 송환됩니다.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중국 방문 때 제의한 유해 송환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해 이같이 합의했으며 오늘 개토제를 하고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바닥판 등이 손상되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철거와 신설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라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처음으로 동반 출격하는 3남매가 뜨거운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인의 겨울축제 소치 동계올림픽. 50일 남은 꿈의 무대에 함께 나서는 3남매가 있습니다. 박승주, 승희, 세영. 지난 11일 첫째 박승주가 스피드스케이팅 500m 대표로 뽑혀 역사적인 동반 출전이 확정됐습니다. 둘째 박승희는 이미 밴쿠버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밴쿠버 때 못했던 500을 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저는 조금 마음이 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제 저보다는 잘한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막내 박세영은 남자 쇼트트랙 500m 기대주. 두 누나의 존재는 언제나 큰 힘입니다.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합할 때 뭐 좀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남매의 아버지는 자부심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3남매가 같이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에 나가서 같이 즐기다가 우리 아들딸 화이팅! 가문의 영광을 금빛으로 장식하기 위해 3남매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11번째 자선축구대회를 여는데요. 추운 겨울 스포츠 스타들의 자선 행사와 기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스타들의 시원한 골 잡으려는 기부.
덤으로 즐거운 세리머니까지 볼 수 있는 홍명보 자선 축구가 올해도 열립니다. 이번에는 해외파와 국내파의 대결로 홍명보 감독과 김태형 코치가 양팀 지휘봉을 잡습니다. 올해로 11회째, 그동안 17억여 원이 소아암 환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밤을 새워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을 하는데 우리 스포츠인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나눔의 불씨는 야구계로 옮겨 붙었습니다. 홍명보 자선축구에 참가했던 양준혁 이사장은 대회 운영 방식을 전수받아 올해 2회째 자선 경기를 열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작지만 따뜻한 불씨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신의 수호신 오승환 선수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 위해 기부할 뜻을 밝혔고 삼성의 류중일 감독 역시 통 크게 2억 원을 쾌척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사랑 나눔이 훈훈한 온기로 한파를 녹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스카이트리와 골프장 이용객들이 1년 동안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소식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밤이 되면서 눈이 오는 지역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제법 굵은 눈이 오면서 전라도 서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수도권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소낙성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서쪽 지방, 내일 새벽부터는 동쪽 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엔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2에서 7cm, 수도권과 충청 내륙, 경상도 일대에는 1에서 많게는 5cm까지 오겠습니다. 눈은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영동과 서해안 지방은 모레 또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파주 영하 11도, 서울 영하 7도로 오늘보다 최고 7도가 더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곳이 많아 종일 춥겠습니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선 거센 물결도 일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따뜻한 바다와 북쪽 찬 공기가 만나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새벽부터는 동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다가 아침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 더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철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고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 영하 2도, 대구도 영하 2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를 중심으로 최고 7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